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꺼냈다. 산책, 강아지, 천천히 먹는 아침 식사, 해질 무렵에 암자, 비온 뒤 걷는 숲의 냄새. 내 이야기를 듣던 지영이의 얼굴에 분홍색 편지지처럼 환해졌다. 참 좋다. 지영이가 말했다. 좋다라는 말.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어울리는 온도인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우리가 여전히 좋아하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게, 무언가를 더 유연하게 꾸준히 좋아하고 있다는 게 정말 좋았다. 신유진의 에세이 창문 너머 어렴풋이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유연하게 꾸준히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밤의 운동장, 잘 익은 귤, 이불 속에서 읽는 만화책, 포근한 수면 양말, 수증기 가득 피어오르는 온천탕, 그리고 당신. 오늘만큼은 당신도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 보아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박지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소설 쓰는 박지영입니다. 네, 박지영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청소기로 지구를 구하는 법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장편소설 지나치게 사적인 그의 월요일로 2013년 조선일보 판타지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장편소설 고독사 워크숍을 출간하셨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내년 상반기에 네. 제 첫 소설집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 5일은 이제 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사서로요? 아, 예. 네. 기간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편 소설 내셨는데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소설 내실 때와는 감회가 또 다르실 듯한데요. 두 번째 장편 소설 출간 소감은 어떠신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첫 번째 소설은 제가 그 공모전에서 당선된 소설이었는데요. 네. 공모전에서 당선된 건 책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정을 볼 시간도 없었고 제가 제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른 채 책이 나왔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직도 그게 제 책이라는 생각이 조금 안 든 상황이라서 이번 책이 저는 계속 첫 번째 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나 이런 데서 계속 9년 만에 두 번째 장편 소설 이렇게 나와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계속 저는 첫 번째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해서 조금 마음이 각별하기도 하고, 이 소설은 또 9년 만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책 한 권을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시기라서 네. 조금 더 그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다음 책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서 또 그런 의미에서 되게 각별하고, 사실은 이 책이 저의 마지막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터라 조금 그 이후의 일들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이 책 저도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 표지부터 좀 살펴보면요. 그림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특히 토끼탈 쓰고 찻잔을 손에 쥔 사람 그림을 보면 소설 속 등장인물 중 한 명인 우는 판다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표지는 어떠셨어요? 저 표지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처음에 이제 두 가지 시안을 보내주셨는데 네. 보자마자 이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말씀해 주신 그 토끼 복장을 한 친구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발 뒤꿈치가 약간 들려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림은 사실 제 책을 읽지 않고 그리신 건데 작가님께서. 네. 근데 마치 책을 읽고 그려주신 것처럼 느껴져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 디테일 저는 발견 못했는데 다시 가서 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어요. 발 뒤꿈치. 네, 네, 저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저도. 네, 고독사라는 것과 워크숍. 보면 고독사는 혼자 하는 것이고 워크숍은 함께 하는 건데 이 두 단어를 붙여놓음으로써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고독사 워크숍, 어떻게 정하게 된 제목이실까요? 저도 이렇게 그 고독사하고 워크숍이 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붙여놓으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처음에 제가 2018년도에 그 아르코에서 창작 지원금을 받았을 때 네. 그때도 이제 제목이 나의 고독사 워크숍 1.0이었어요. 그때는 네네. 어떤 초기 버전이라는 의미로 1.0이라는 걸 넣고 계속 이 워크숍이 진행되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편집자님께서 고독사 워크숍이라는 깔끔한 제목이 좋겠다고 하셔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었고 저도 잘 정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독사 워크숍이라는 제목이 확실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딱 봤을 때 딱 그 긴장감과 밀집도 생기는 제목인데 이 소설 보면 저마다 고독한 사연을 가진 개인들이 그 고독함을 끌어안고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잘 죽을 수 있도록 온라인 워크숍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플리케이션으로 개인 고유 채널을 할당받으면 그곳에 오늘의 부고라는 이름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올리기도 합니다. 수상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모임인데 이 소설을 어떻게 구성하셨을까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저에게 간절한 이야기를 써보자라고 생각했던 게 고독사였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혼자 고립되어 있던 시간이 많았던 만큼 네. 고독한 시간이 길수록 어떤 연결에 대한 욕망도 커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직접 대면하거나 굉장히 연결고리가 탄탄한 어떤 소속이 아니라 자신의 고독을 지키면서 느슨하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는 고독사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도 다 저마다 다르고 네. 각자가 생각하는 고독사가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조금 밀집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 다루고 싶어서 이 워크숍의 형태로 옴니버스 형태로 구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 살아야지라는 말 대신에 그러면 조금 잘 죽어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조금 잘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준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다면 또 이렇게 그냥 아주 천천히 준비하면서 조금 더 살아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전해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네. 이걸 하면서 저는 제가 혼자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 같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또 동료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혼자 글 쓰는 것 자체가 고독사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에서 이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실행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야기로만 풀었지만 그렇게 해서 저와 같이 각자 이제 고독하게 혼자 작업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나만 고독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방에서 나 혼자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각자 나름대로 각자의 고독을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고독을 갖고 나가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작품을 쓰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지금 이 질문을 받고서 생각을 한 건데요.
저는 이제 송영달의 경우에 연필로 할 수 있는 가장 선량하고 시시한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던져놓고 송영달이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거라는 답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쓰면서 그게 연필로 무언가를 쓰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연필을 거꾸로 쥐고 지우는 방식으로 네.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같이 인물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고 또 이제 마지막에 그 재호라는 인물이 그 평범한 아이도 새 신발을 신으면 새롭게 세상과 사랑에 빠진다는 그 문장이 자신의 새 신발이 되었다는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도움을 얻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문장이 새로운 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인물들하고 같이 발견하는 순간들이 저에게는 좋았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았던 순간하고 비슷한. 다행이에요. 아니 거기 등장하는 오코노리 이 작가도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요. 읽다 보니까 되게 시적인 부분도 많아가지고 제가 또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고독사 워크숍에 참여를 하는데 13편의 이야기 속에서 각기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옴니버스식으로 교차를 합니다. 언뜻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실은 나중에 가서 모든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초반에 뿌린 떡밥을 후반에 회수하는 이런 설정을 하시려면 초고 쓸 때나 퇴고할 때나 매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쓰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 책은 사실은 초반에 제가 2018년도에 아예 다른 이야기로 끝까지 한 번을 썼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고 조금 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끌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글을 계속 쓸 수 없는 또 상황들이 있어서 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면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쓰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 떡밥은 뿌리고 보거든요. 어떻게든지 회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까 그 송영달의 경우에도 가장 일단은 그 질문을 던진 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쓰면서 같이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고독사 워크숍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이 느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숨겼어요. 숨기고 좀 덜 드러나게 하려고 했는데 또 편집자분들 읽으시면서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는 또 의견을 들으면 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독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드러내는 방식으로 태고를 할 때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연결되는 지점들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의자가 되고 싶어하는 알리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고독의 한 방법으로 매일 의자를 뛰어넘는다는 생각도 너무 신박했어요. 그래서 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자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이런 또 캐릭터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그 원고를 보내주셨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근데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초창기에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사실은 거의 나지 않죠. 없는 상태라서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의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가구 매장에서 일을 해본 적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구가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은 아마 글 쓰시는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고 거기다 저희가 또 의자 생활을 많이 하는 뭐 글을 쓰거나 하시는 분들은 의자는 그냥 가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도 있었고 제가 고독사 워크숍을 하면서 일단 굉장히 역동적인 워크숍의 형태를 하고 싶었어요.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다든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근육을 만들고 그것이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가 이제 그 영상을 찍거나 하면서 그것이 보여지는 방식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이 의자 매장에서 일하는 알리스가 장대 높이뛰기 선수였던 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결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이디어도 너무 재미있는데
사실은 이 소설에 나오는 고독사라는 어떤 설정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나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슬픈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실 단어긴 한데 이 소설은 꼭 그렇게 조명하지 않고 다른 각도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고독한 존재고 그것을 잘 끌어안고 죽을 수만 있으면 그것만큼 자연스러운 죽음도 없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런 식의 어떤 것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고독사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DJ님께서 시인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이걸 보니까 참 원고를 잘 써주셨다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고요. 예, 저에게 이제 고독사는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서 고독사가 어떤 슬픈 결말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서 그리고 그 과정이 조금 더 즐겁기를 바라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됐던 것 같은데요. 저에게 고독사는 이 책에서도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어떤 흔적이 남지 않는 남은 사람들에게 슬픔이나 미련이나 원망이나 어떤 나쁜 감정 없이 정말 오지 않았던 것처럼 호련히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독사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고독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너무 그려지거든요. 나는 정말 고독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가 살아온 과정과 나의 성향과 모든 것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자면 혼자서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뭐 책이든지 뭐 맛있는 거든지 음악이든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고독사가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은 어떤 오늘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걸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터부시하는데 사실은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그만큼 살고 싶다는 얘기고 생존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소설 안에서 그런 게 되게 잘 보여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다행이에요. 그게 어떻게 잘못 보면 같이 죽으려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고 또 이 소설 속에 심야코인 세탁소라는 공간이 나오고 어쩌다 아일랜드라는 펜션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공간들에 대한 작가님만의 특별한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심야코인 세탁소는 그 세탁의 공간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뭐 일상에서 묻어나오는 얼룩을 제거하고 다시 이제 회복시키고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이미지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제 집이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또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다거나 특히 밤에 그 집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잠깐이라도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뭐 카페를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장소거든요. 또 소비를 하고 근데 심야코인 세탁소라는 건 내가 그냥 빨래를 하러 가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상을 유지하면서 일상의 근로를 유지하면서 그 잠깐 동안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저는 그 심야 무인 세탁소가 굉장히 동네에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밤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그런 곳이 그런 불빛이 있다는 게 되게 위안이 됐고 또 그런 위안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가상의 공간이지만 그렇게 동네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어떤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내가 고독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게 떠올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심야코인 세탁소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저도 최근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되면 심야코인 세탁소 하고 싶다. 이게 요즘에 셀프 빨래방 같은. 그래서 사실 처음에 썼던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오는 고객들하고 조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제가 이거를 코로나 시기에 계속 묻혀두면서 송영달의 이야기도 나오고 알리스의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인물들을
이야기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다른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조금 더 다르게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책에 싫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는 다 어디로 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조금 더 옴니버스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좋았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이야기 전반에 정말 많은 도서 인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도서관에서 근무도 하신다 했는데 정말 방대한 독서량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만의 독서법이라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소설을 인용하려면 소설을 수집하는 차원에서 평소에도 책을 읽다가 메모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신가요? 사실은 이 책에 그냥 거의 몰아넣은 거라서요. 네, 당연히 읽었다고 생각하는 걸 안 읽은 경우도 많고 한데 아무래도 그 도서관에서 띄엄띄엄 근무하긴 하는데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 읽은 책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네. 가능하면 예, 책을 읽다가 메모는 주로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메모를 어디다 해놨는지 잊어버리긴 하지만 메모를 했던 기억은 남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작년에 요거를 출판사에 보내기 전에 고독서 워크숍을 출판사에 보내기 전에 이제 도서관에서 근무를 할 때였는데 네. 글을 쓸 수는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하면서 책의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예, 어떤 식으로든지 글에 조금 넣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네네. 책에다 좀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그 부분들이 나오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더 풍성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베넨제리스의 거북이 스프맛 아이스크림 부활시키기 이런 에피소드는 또 이런 것들이 애틋하고 또 마음 한켠이 이렇게 저릿해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맛의 무덤이라는 카테고리에 단종된 아이스크림 묘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이 스프도 거북이 스프지만 도시의 혼돈, 악랄한 조합, 둔감한 신성 같은 재미있는 아이스크림 이름이 되게 많았는데 아이스크림 묘비명도 뭔가 너무 흥미롭고 그래서 베넨제리스의 아이스크림 묘지 이런 소재는 어떻게 갖고 오게 되신 건가요? 네, 이것도 제가 오늘의 부고가 나오는데 오늘의 부고를 쓰기 위해서 여러 부고나 묘비명을 아무래도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보면서 독특한 묘비명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걸 발견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소설 안에서 어떤 작은 것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진짜 생명이 있는 거는 조금 어려웠고 예, 네. 또 아이스크림은 어떤 얼어있는 상태일 때는 아이스크림이지만 또 그러다가 다시 또 얼리면 또 다시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 혹시 베넨제리스 아이스크림 드셔보신 건지 아니면 최애 아이스크림 따로 있는지?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쓰면서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쓰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느낌이. 예. 장바구니에 계속 넣었다가 좀 비싼 것 같다 해서 뺐다가 여러 번 그러기도 하고 또 베넨제리스 기업이 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근데 다행히 괜찮은 기업이어서 그거는 이제 그대로 갔는데 또 이 질문을 받고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하기를 이거 아이스크림 조금 비싸니까 2세를 찍으면 내가 사 먹자.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질문을 받고 어제 밤에 밤 11시에 편의점에 가서 갔더니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네. 쿠키 도우 맛 아이스크림을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네. 네, 그 아이스크림 자주 드시진 않나 봐요. 저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요거는 먹을 기회가 없었다가 어제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소설을 통틀어서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이 있다면 아니면 또 좋아하는 장면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일단 그냥 이야기가 진행되는 인물로는 송영달이 조금 맨 처음에 넣고 싶었던 인물이어서 조금 애착이 가는 것 같고요.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주희 선배라고 나와요. 알리스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어떤 되게 이상적인 선배의 이미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지는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작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작가님 일도 하시는데 글쓰기 루틴 같은 게 궁금해지는데요. 평소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어느 시간대 어떤 장소에서 주로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아직 꾸준히 글을 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루틴이라고는 없는데요. 지금 그래도 제가 일을 안 할 때는, 쉬는 날에는 주로 네. 낮에 카페에서 네.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로 낮 시간대에. 네. 그렇게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 보면 소설 쓸 때 꼭 이건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뭐 아니면 뭐 이걸 꼭 먹고 써야지, 뭐 아니면 음악을 꼭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네요. 예, 다른 건 없고요. 일단 노트북 너무 당연하지만 일단 저는 그 어제 조금 쓰면서 생각을 했는데 머릿속에 구상을 오래 했다가 그거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 굉장히 글이 재미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머릿속이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그냥 노트북 앞에 좀 오래 앉아서 손으로 글을 쓸 때 조금 재미있는 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노트북하고 커피,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단 간식 정도요. 네. 지금 그 말씀하셔서 제 손을 봤는데 손이 너무 예쁘세요. 근데 손을 떨고 계시네요.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 잘 안 풀리거나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어떻게 푸시는 편이세요? 네, 제가 지금 뭐 마감이 있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안 풀리면 놀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그런 식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9년 만에 책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성실하진 않으니.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성실하게 루틴을 만들어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산책을 하거나 다른 작가님들 좋은 글들 읽으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책을 출간하고 나서 독자들의 반응 한번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인상 깊었던 리뷰나 반응이 있었을까요? 인상 깊었던 건 오늘 와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처음이에요. 굉장히 잘 읽었다고, 재미있게 읽었다고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네. 초반에는 조금 궁금하니까 조금 살펴봤는데 지금은 그냥 나중에 보려고 아껴두고 있고요. 그냥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 좋아하시면 이래서 좋아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싫어하시는 거는 이래서 싫어하시는 것도 너무 다 이해가 되고 어떤 거는 아니 이 정도로 좋다고 혹은 이 정도로 싫다고 라는 반응도 있지만 다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 고독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이번에 조금 느껴서 약간 놀랍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게 고독사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게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독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민해지고 나의 고독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냥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잘 준비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작가의 말에 보면 나중에 들어갈 요양원을 상상하면서 3권의 책만 보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3권 중 한 권은 고독사 워크숍으로 이미 정하셨고 나머지 2권은 뭘까 궁금합니다. 이 책은 사실은 벌써 정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항상 좋은 책들을 만나면서 매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고독사 워크숍은 약간 뭐 제가 읽기 위해서 가져가는 건 아니고 기념으로? 기념으로 저 이거 쓴 사람이 하려고 다른 할머니들께 하려고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진짜로 2권밖에 못 가져간다면 한 권은 아주 그냥 두꺼운 책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계속 지금 가장 최근에 읽은 책들이 계속 좋고 그런 책들이 계속 만나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가의 말을 적으면서 좋은 것 앞에서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밴드에 가입했다고 하셨는데
문장의 소리에 출연하는 오늘 어떤 밴드에 가입하고 싶으신지. 오늘은 제가 그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네. 예, 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겁이 나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냈고 제가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오늘 알게 된 좋은 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하는 해픈 마음 밴드. 굉장히 길죠? 네, 그 절대 기억 못합니다. 네, 다른 작품도 소설집으로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나 혹은 지금 집필하고 계신 이야기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어제 막 단편 하나 네. 시작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앞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소설을 쓸 때도 그랬고요. 제가 뭐랄까 저와 가깝다고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못해서 심지어는 이름도 외국 이름이어야지 쓸 수가 있었고 화자가 예, 또 남자여야지 쓸 수가 있었고 근데 제가 이 옴니버스를 하면서 그나마 이제 뭐 여자가 주인공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였지만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오기가 12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등단한 이후에 그리고 얼마 전에 쓴 단편이 처음으로 이제 나라는 화자가 나오는데 네네. 저는 1인칭으로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떤 그런 식으로 제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이 되었나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적인 키워드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같이 고민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꾸준히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박지영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69페이지 읽겠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시시한 안녕을 위해 쓸데없는 일의 목록을 만들었다. 시시한 일이라고 하니까 먼저 시가 생각났다. 시시한 일의 목록을 포스트잇에 적었다. 시를 읽고 시를 쓰자. 재호가 생각할 때 쓸데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시를 읽거나 시를 쓰지는 않을 것 같았다. 시인도 포함해서. 노래를 만들자.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 가수가 안 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가수였으면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로 남을 수 없을 거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은 쓸모없는 상태라 살 수 있는 쓸데없고 시시한 일이 아주 많았다. 세 번째는 더 쉽게 정해졌다. 없는 개를 산책시키는 것만큼 시시한 일도 없을 테니까. 정우 씨와 산책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정우 씨에게 아침밥을 주고 남은 것으로 아침을 먹었다. 시를 한 편 읽은 후에는 3줄 정도 시를 쓰고 2줄 정도는 지었다. 점심엔 남은 시로 노래를 만들었고 저녁에는 정우 씨와 산책을 하며 그 노래를 불러주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조금 그냥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 힘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면서 누구나 각자 오늘 할 수 있는 시시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읽고 싶어서 이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바로 마이 페이보릿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박지영 작가님, 요즘 푹 빠져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요즘은 아니고 저는 항상 누군가의 이제 팬으로 사는 입장이라서 근데 그 얘기를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거 외에 문장의 소리를 근데 듣는 분들은 워낙 뭐 한국 문학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단편을 제가 다시 쓰고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단편들을 계속 좀 많이 못 보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소설집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의 단편집을 조금 열심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읽은 소설집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다들 잘 쓰시다니 좋은 이야기를 쓰시다니라고 감탄을 하면서 최근에 읽은 작가님들 작품 중에 김하진 작가님의 소설집도 좋았고요. 위수정 작가님의 소설집도 좋았고 그리고 또 그 류정의 마음으로 쓰신 작가님도 좋았고 또 임소라 작가님이나 또 이서수 작가님도 얼마 전에 문장의 손에 나오신 것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굳이 빠져있는 것, 지금 빠져있는 것은 아마 그런 단편들, 굉장히 좋은 단편들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따끈따끈한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편집 내려고 하다 보면 다른 작가들 작품을 찾아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독사 워크숍의 박지영 소설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죠?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나요? 제가 말을 좀 두서없이 하죠. 원래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궁금하신 것들이 해소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박지영 작가님 끝날 때 되니까 손을 안 떨고 계십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박지영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엔잡러의 수다입니다. 본업인 글쓰기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엔잡러 작가들을 모시고 다채로운 직업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김태영 작가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철수라는 작은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 김태영입니다. 공연 보는 것을 좋아하고 희곡도 씁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태영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극 당신의 의미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철수 영희, 멸, 가든, 무국의 삶,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등을 무대에 올리셨고요. 창작 집단 독에서 활동 중이십니다. 희곡집 당신이 잃어버린 것, 팬데믹 플레이가 있습니다. 제7회 밀양연극제에서 희곡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작가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본업인 출판 일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많은 출판사가 그렇겠지만 연말에 이제
뭐 일정이 조금씩 밀렸던 책들을 예, 연말 안까지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미션들이 있어서 네. 예, 책 만들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한참 바쁘실 때라서 너무 정신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엔잡러의 수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조금 당황했는데요. 제가 엔잡러라 하면 어쨌든 2가지 이상의 일을 다 잘 해내는 사람을 의미할 텐데 제가 편집자로서도 작가로서도 그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는 시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럼에도 불러주셔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해이수 작가님이 진행하실 때 네. 예, 큐큐 출판사 최성경 대표님하고 둘이 이제 독립출판사 대표로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어서 네네. 예, 이번엔 좀 그렇다면 또 다른 포지션인 예, 작가로서도 한번 나가보자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작가님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약간 배우처럼. 머리도 약간 은발이셔가지고. 아니, 흰머리. 그니까요. 그게 이렇게, 흰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나면은, 너무 멋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듣는 분들께 어떤 작가님일지 상상하는 기회를 드리고. 네. 그럼 김태형 작가님의 엔잡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제철소라는 나름대로, 유명한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작가님의 엔잡에 대해서 제철소 출판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출판사에 들어가서 예, 편집자로 일을 했어요. 전공을 이제 예술 쪽을 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사실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뭔가 좀 척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네. 저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뭐 좋아하고, 그래서 출판사에 운이 좋게 예, 편집자로 들어가서 일을 했고, 네. 10년 정도 일을 하니까 새로운 걸 좀 모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철소라는 1인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네. 네. 제철소라는 출판사 이름 되게 독특한데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네. 이 제철소가 여전히 그 포항 제철소 할 때 제철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예, 거기에서 제철의 의미는 알맞은 시절, 그러니까 라이트 시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제 입으로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 우리 몸에 좋은 네. 제철 음식처럼 우리 삶에 이로운 제철의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어마무시한 포부를 담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처제가 이제 회사원인데 네. 그 친구가 원래 퇴사를 하고 식자재 사업을 할 때 지으려던 이름이었어요. 예, 제철 음식에 제철을 써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출판사를 차리기 전에 이름으로 고민할 때, 네. 그러더라고요. 형부 저는 틀린 것 같으니 이 이름이 마음에 드시면 가져가라고. 그래서 와. 네, 냅다 예, 제가 쓰게 됐습니다. 의미를 아니까 훨씬 더 흥미로운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처제에게 뭘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냥 평생 제철소 독자로서 책이 나오면 한 권씩 예, 드리고 있습니다. 제철 음식을 많이 사주셔야죠. 네, 그래야겠네요. 10년 정도 편집자로 일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출판사를 직접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처음에 이제 퇴사를 할 때는 내가 출판사를 차려야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만둔 건 아니었고요. 예, 그때는 좀 쉬고 싶었어요. 여러 네. 상황이 좀 맞물려 있어서 네. 조금 쉬면서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때 마침 운이 좋게도 연희문학 창작촌 입주 작가로 선정이 돼서 네. 예, 퇴사하자마자 그곳에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있으면서 희곡 한 편을 썼었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안 희곡 한 편을 쓴 것도 큰 성과지만 제일 큰 성과는 나는 전업 작가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 그렇다고 또 회사로 들어가기에는 죽기보다 싫었고 예, 나는 이 책 만드는 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 일을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오래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작게나마 출판사를 차려서 네. 내고 싶은 책들을 내는 게 유일한 방법 같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예, 용기를 냈습니다. 네.
사실 제철소라는 출판사가 매우 독특하고 또 특색이 있는데 여러 희곡 서적을 또 출판한다라는 점입니다. 재미있고 문학적 성취가 뛰어난 작품성 있는 다양한 희곡들 독자들에게 선보이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 극작가이기도 하셔서 희곡하는 마음도 짐작을 해 보았는데 최근에 저희 문장의 소리에도 소개가 됐는데 팬데믹 플레이라는 희곡집도 출간하셨어요. 네. 앞으로 또 혹시 라인업이 있으신가요? 네, 상당히 반가운 질문인데요. 출판사 대표로서. 네, 다행히 이제 올 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희곡집들이 나올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말에는 청소년 희곡집이 한 권 나올 거고요. 네. 예,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 극연구소와 같이 협업을 해서 청소년 희곡집을 낼 예정이고 네. 그리고 내년 초에는 그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로 잘 알려진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희곡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아고타 크리스토프가 먼저 시와 희곡으로 문학을 시작했거든요. 네네. 소설을 쓰기 전에. 그래서 생전에 발표한 8편의 희곡을 책 한 권으로 묶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의 장르에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희곡을 읽는 즐거움이 있다면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세요. 희곡의 매력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희곡 읽기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함께 소리내서 읽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네. 혼자서 읽어도 근데 사실 희곡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읽으면서 되게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등장인물도 많고 뭔가 이야기가 하나로 딱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그동안 희곡 읽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희곡과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2 혹은 3 이상 모여서 각자 역할을 나누고 재밌겠다. 소리내서 읽어보신다면 그 전까지는 느끼지 못한 어떤 희곡의 또 다른 매력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작가가 만든 세계이긴 하지만 작가가 또 쓴 언어이기도 하고 하지만 내 목소리 또 내 감정을 실어서 연기할 때는 또 다른 것들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희곡 읽기에 가장 큰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그 몇몇이 모여서 완독회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희곡집이 정말 적당한 텍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제철소라는 출판사 생각하면 또 나름대로 유명해진 빼놓을 수 없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튼 시리즈인데요. 취향과 취미, 관심사를 테마로 한 이 에세이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진짜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코난 북스, 위고 출판사랑 협업해서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흥미로운 기획이에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시고 아무튼 시리즈가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뭘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난 북스 위고 대표님과는 원래부터 잘 알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제 첫 직장이 같이 일하던 편집자 동료들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비슷한 시기에 다 퇴사를 하고 회사를 차렸어요, 각자. 그 출판사 어딘지 몰라도 휘청했겠는데요. 그래서 그 1인 출판사를 이제 꾸려 나가면서 혼자 혹은 둘이서 해 나가면서 이제 닥치게 되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코난 북스 대표님이 1인 출판사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1인 출판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아무튼 시리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름이 붙지 않았었죠. 이 에세이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번 해보자. 망해도 셋이 망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정도로 이제 많은 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시리즈가 나온 게 이제 2017년 가을에 처음 런칭을 했는데 시기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어떤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되돌아볼 수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거대한 어떤 뭐 역사나 사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 내 주변에 대한 것 이런 조금 미시사적인 부분에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고
그것들이 이제 아무튼 시리즈가 그런 나를 돌아보고 타인의 삶을 통해 타인의 취향을 통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확실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미시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의 폭발이 네. 또 아무튼 시리즈 그 기획 아이디어가 그런 것들을 읽어냈다라는 게 놀라운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철소 출판사에는 아무튼 시리즈 외에도 제철소만의 고유 시리즈가 있는데 일하는 마음 시리즈가 그것이죠. 이거 하나 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철소에서 일하는 마음. 편집하는 마음? 저는. 네, 이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건 사실 아무튼 시리즈보다 이제 먼저 기획된 이제 출판사를 차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같이 기획한 시리즈고요. 네. 인터뷰집 시리즈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일과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떤 판을 이루는 여러 포지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출판으로 시작해서 뭐 미술, 다큐, 네. 예, 그 예술 중심으로 좀 해왔어요. 네. 예, 그 이유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술학교를 다녔는데 네. 주변에 보면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미술하는 친구 또 영화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전시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그 창작자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인력들이 다 달라붙어서 협업을 해나가는 과정이었는데 맞아요. 네. 졸업을 하고 보니까 다들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예, 그래서 분명 그들은 자기 일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그러니까 창작자, 뭐 연극이면 배우, 뭐 미술이면 화가 이런 식으로 좀 한쪽으로만 대중들에게 이렇게 좀 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서 예, 그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어떤 또 다른 노동들에 대해서 좀 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네. 예, 이 시리즈를 좀 만들었고 지금 계속 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기획 의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오은 시인이 방송하는 마음 이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네. 그것도 방송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보이지 않는 노동이 협업이니까 상당히 많은 네. 예, 작업이라서.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코너 엔잡러의 수다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형 작가님의 출판하는 마음과 또 희곡 쓰는 마음은 좀 다른지 아니면 비슷한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의 출판하는 마음, 뭐 연극하는 마음, 희곡 쓰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엔 사실 너무 좀 거창하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출판이든 연극이든 희곡이든 예, 너무 절박하게 생각하지 말자. 네, 그게 요즘에 많이 하는 생각이고요. 너무 진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제 마음이. 그래서 출판은 저의 이제 직업이고 또 연극과 희곡은 정말 생각만 해도 좋은 어떤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뭔가 신념이나 종교화시키지 않고 제가 그러니까 출판사를 이제 꾸려나가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제가 내는 책들이 마치 저의 세계인 것처럼 종종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세계 같은 어떤 그런 약간 자뻑이라고 하나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오롯이 작가의 세계고 저는 그 작가의 세계를 구체화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마치 제가 만든 책이 제철소에서 나온 책이 저인 양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뭔가 내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일과 또 일 이외에 이렇게 창작을 한다면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무엇이지 제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분리하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커요. 그래서 예, 그게 아마 저한테는 예, 출판과 희곡을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작가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 있습니다. 김태형 작가님의 하루 일과도 되게 궁금한데요. 작가님의 생생한 하루 루틴 저희가 시간표를 읊어주시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작가님의 일과를 시간표처럼 딱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딸아이를 깨우고 등교 준비를 돕습니다. 8시 30분에 간단히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은 어디서 일할까 고민합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에 9시부터 그날 정한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11시까지는 서점에서 주문 온 책들을 출고하고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다이내믹한 시간입니다. 네, 주문이 많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주문이 없으면 우울에 시달리죠. 네. 그렇게 그 뒤에 이제 메일을 확인하고 그날치 원고 교정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3시가 되고 다시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와 학원에 데려다 줍니다. 네, 오후에는 집으로 와서 고양이 밥을 챙겨준 다음에 오후 업무를 시작하고요. 네, 뭐 이런저런 투고 원고를 검토하거나 또 오전에 하지 못했던 뭐 잡무들을 또 처리합니다. 6시가 되면 아이가 학원에서 오고 네, 아내도 퇴근을 하고요. 네. 같이 저녁을 먹고 이제 각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네. 예, 그때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글 파일을 새로 열고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정말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아, 그러면은 오전에는 약간 공간을 바꿔서 일을 하시고 또 오후에는 또 다른 업무를 또 집에서 하시고 약간 이런 네. 분리 패턴을 일부러 하시나 봐요. 네, 제초소가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집에서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집중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오전에는 주로 좋아하는 카페에 가거나 네. 아니면 스터디 카페라고 네, 알죠. 시간당. 네, 거기 가면 집중도 상당히 잘 되고요. 네. 그런 어떤 복사기 스캐너 이런 것도 다 있죠. 네, 쓸 수 있어서 상당히 훌륭한 업무 환경이라 네. 자주 갑니다. 네. 1인 출판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매우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공간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충분히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네. 거를. 네, 맞습니다.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출판사 하실 수 있어요. 네. 그 책을 만들면서 작가님이 가장 기쁨을 누리는 순간 혹은 또 희곡을 쓰면서 가장 기쁨을 누리는 순간 이런 게 있으면 언제일까요? 책을 만들면서 가장 기쁜 순간은 인쇄소에서 책이 막 도착해서 신간 데이터를 온라인 서점에 보내고 네. 그것이 등록될 때까지 기다리는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네, 이것들이 어쨌든 세상에 이제 딱 이게 선보이기 전에 어떤 순간이라서 설렘도 있고 긴장도 되고 네. 그 순간을 가장 즐기는 것 같고요. 네. 희곡을 쓰면서 가장 기쁜 순간은 역시나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이겠죠. 그렇죠. 네, 희곡 같은 경우는 무대 상연이 저는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 배우들이 그것들을 연기하고 관객들이 집중해서 보고 네. 하는 그 작은 극장 안에서의 어떤 그 순간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희곡 작가분들이 몇 분 출연하셨는데 여쭤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희곡집을 읽는 건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게 연극으로 무대에 상영되는 건 잘 안 가게 되거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 상황, 그 낯선 상황이 유독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배우가 움직이고, 네, 그런 날것 같은 느낌이, 불편해서 그런가? 네, 뮤지컬과 다르게 또 연극은 또 막 그렇게 재밌고 행복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잖아요. 네, 소리도 지르고, 네, 뭔가 몸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 좀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많이 보시면은, 괜찮으시나요? 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맨 앞에 앉아서 침 튀기는 것도 걱정하고. 네. 그 작가님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를 들으면 되게 좋은 순간들만 있을 것 같지만 또 어려움을 느낄 때도 많으실 텐데 요즘 책을 만들거나 창작하실 때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책을 만들 때 고민하는 것과 또 희곡을 쓸 때 고민하는 것은 좀 다른 지점에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책의 경우 책을 만들 때는 지금 가장 고민하는 건 어쨌든 이 책이 어떻게 해야 독자들에게 좀 더 많이 가닿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제일 커요. 워낙에 뭐 출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유사일에 계속 얘기되어 온 거지만 제가 어떤 책을 만들 때 그 책 특히 그 작가가 첫 책이거나 이제 네. 막 세상에 작가로서 이제 나오려고 할 때 제가 이 작가의 책을 어느 정도까지 알리고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번번이 좀 기대만큼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 책 만들 때 가장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요. 창작할 때 고민되는 지점은 네 분명하죠. 안 써지는 거. 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네. 건가요? 가장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이렇게 안 써지지? 그러게요.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고민과 또 힘듦 속에 스트레스 해소를 하셔야 될 텐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게 있으시나요? 저는 사실 잡기에 능한 사람은 아니라서 뭔가를 움직이는 걸 하거나 이렇게 그런 거는 없고요.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은 항공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숙박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가고 싶은 나라의 항공권을 검색해봐요. 그래서 가격을 보고 닫아요? 네, 거기 장바구니까지 담아놓고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걸 타임테이블을 짜는 거죠. 그래서 네. 그 공간이 정해졌으면 거기 주변에 어떤 숙소들을 또 검색하고 네. 그런 짓을 합니다. 제가 여행 준비를 하는 데서 오는 네, 네. 설렘으로 특히 네.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작가님의 노동을 달래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글을 쓰거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물건도 좋고 음악이나 음식과 같은 취향이 담긴 것도 좋고요. 노동에 도움이 되는 이것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유튜브로 듣는 스타벅스 매장 음악이에요. 네. 네? 광고 없는 스타벅스 매장 음악을 틀어놓고 집에서 일을 하면 그냥 소음처럼 틀어놔요. 저녁 때까지. 틀어놓으면 그 안에서 뭐 고양이는 뭐 이렇게 햇빛에 나서 꾸벅꾸벅 졸고 그러고 있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느껴지는 마음이 되게 좋고 그게 어떻게 좀 루틴처럼 요즘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가사가 없이 좋은 것 같아요. 고양이가 신의 한 수네요. 네. 네, 저희가 엔잡러의 수다에는 워크라이팅 밸런스를 여쭙고 있는데요. 워라벨이지만 저희 워크라이팅 밸런스로 이렇게 여쭤봅니다. 희곡을 집필하는 시간도 있고 제철소 대표로 일하는 시간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이 밸런스를 맞추는 일에는 번번이 실패를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창작을 하는 일이나 제가 이제 편집자로서의 일을 하면서도 늘 노트북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가지 작업에 큰 변별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연장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겠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오전부터 출판 업무를 하다가 이제 저녁에 뭔가 한번 좀 써봐야지 하고 새 창을 한글창을 열어도 그 전까지는 계속 책 만드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네. 근데 예열을 하다 보면 그 예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때도 있고요. 네, 맞아요. 네, 뭐 쓸데없는 걸 찾아본다거나, 뭐 뉴스를 검색한다거나, 뭐 영상들을 찾아본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그 귀중한 시간을 많이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예열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쓰는 시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좀 어떻게 좀 그 예열 시간을 단축해보자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번번이 좀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가족이 있으셔가지고 온전히 쓰기는 어려우시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제 일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어서 네. N잡과 창작을 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체력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예,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전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몸 움직이는 걸 너무 안 좋아해서 사실 그냥 숨만 쉬고 있고요. 특히 요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를 끄적거리는 시간은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가족들이 다 잠든 시간이었어요. 잠들고 나서 이제 뭐 12시부터 뭐 2시까지 뭐 3시까지 이렇게 좀 오롯이 나만의 좀 그거를 가지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잠이 너무 와요. 맞아요. 그래서 안 되죠. 네, 그 2-3시까지 깨어 있으면 다음 날 너무 그게 영향이 있고 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잠이 많아지고 반대로 아이는 나이를 먹으면서 잠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간극이 점점 더 이렇게 좁아지면서 제가 혼자서 좀 고요한 시간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이제. 네. 좀 우울한 얘기만 하네요. 딸아이가 네. 사춘기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춘기가 되면 잠이 많아지나요? 아니요. 친구들하고 놀고 네. 독립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 저도 몰라요. 저도 애를 안 키워봐서. 네. 지금 작가님께서는 또 창작집단 독에서 활동 중이신데 얼마 전 저희 문장의 소리의 그 독의 멤버 김현우 조정일 작가님도 다녀가셨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로 14년째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따로 또 같이 작업을 이어올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아요. 워낙에 오래됐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밖에서 볼 땐 트러블도 없어 보이고 꾸준히 활동하고 좋게 지내는 게 되게 신기하면서도 궁금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좀 받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되게 명확해요. 다들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글 쓰는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욕망이 없다라기보다 내가 이 안에서 더 잘 써야지 혹은 나는 조금 더 뭔가를 해서 이 극단 혹은 이 집단을 좀 더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어떤 그게 없이 이 안에서 그냥 매번 하는 어떤 스터디나 그런 공동창작 과정을 그냥 무던하게 즐기는 것 같아요. 그게 창작 집단 독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뭐 이 사람들이 대단히 친절해서 서로의 작품을 막 칭찬해주고 그러지도 않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지만 네. 또 어떤 무슨 욕심을 부린다거나 뭐 질투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경쟁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네. 네. 제가 어쨌든 두 분과도 이렇게 방송을 해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조정일 작가님은 전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매 순간 슬퍼 보이시더라고요. 네, 소눈이죠, 소눈. 그래가지고 또 인상적으로 남았는데 그런 눈을 가지신 분들이 어쩐지 욕망 같은 걸 막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은 또 느낌도 듭니다. 네, 이제 김태형 작가님께서 아끼시는 문장을 낭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좋아하는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지만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어떤 문장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사전에 듣고서 좀 고민을 했어요. 저 어쨌든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출판 편집자로서 생각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다른 작가의 어떤 부분을 읽어야겠지만 편집자로서 저한테 스피커가 주어지는 경우는 그래도 좀 있는데 작가로서 특히 극작가로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 것 같아서 맞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쓴 청소년 희곡인데요. 여름방학이라는 희곡에서 앞부분을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김태형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은호, 은호는 같은 반 친구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같은 반입니다. 1학기가 다 가도록 말도 몇 마디 못 나눈 사이니까요. 은호는 별로 말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문제집을 풀거나 턱을 괸 채 창밖을 바라보죠. 그런 은호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은호의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만이 지금 여기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비트에 내 마음도 덩달아 쿵쾅댑니다. 은호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아우라. 예술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를 뜻하는 말. 문학 시간에 이 단어를 처음 듣고 나는 은호를 떠올렸습니다. 문학쌤은 사람에겐 저마다의 고유한 아우라가 있다고 했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은호만이 가진 아우라, 은호만의 빛. 그 눈부신 빛이 자꾸 나를 깨웁니다. 내 눈길을 빼앗습니다. 1학년 1학기가 끝나가는 교실은 한바탕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바닷속 같습니다. 밖에서는 한없이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은 밑바닥까지 온통 뒤집어진 희뿌연 세계. 나는 이 거대한 생태계에서 작은 해파리입니다. 헤엄치는 힘이 약해 수면 가까이를 둥둥 떠다니는 일종의 플랑크톤. 웬만한 물고기들은 심해 깊이 내려가거나 천적을 피해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지만 해파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조류에 이리저리 휩쓸릴 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 문장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여름방학은 제가 2018년에 쓴 거고요. 그해 쇼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네. 예, 뭐 작품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지만 그 뒤로 공연 기회를 얻지 못해서 네. 근데 저는 어쨌든 40 넘어서 쓴 청소년 희곡이고 저한테는 쓰는 과정도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작품의 어떤 그걸 떠나서. 예, 근데 출판도 되지 않았고 또 만약에 공연화도 요원하다면 네. 예, 쓴 사람으로서 제가 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네, 이런 자리에서 네. 예, 읽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좀 많이 읽어주셔야 되나요? 네, 아닙니다. 저희 방송을 특집으로 해야겠네요. 네. 그 작가님께 희곡을 쓰는데 영향을 준 예술가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요새 너무 좀 유명해진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저는 최욱을 되게 좋아하고요. 네네. 네. 원래 유명한 작가지만 요새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뭐 네. 영화나 이런 데서 예, 반야저씨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해서 그리고 또 일본의 연출가이자 극작가인 히라타 오리자라는 예, 작가의 작품들이 저한테 예, 상당히 영향을 줬습니다. 네. 희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상 깊게 감상한 작품이나 도서, 영화, 전시, 공연이나 이런 것들 왠지 그 극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거는 좀 진짜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예, 비슷해요.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하고 네. 예, 즐겨보는데 요즘에 하마구치 류스케라는 감독의 작품들을 푹 빠져봤어요. 네. 예, 그중에서 특히 우연과 상상이라는 작품을 너무 접해봐서 예, 어떤 작품을 볼 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두 가지 이유에서 들잖아요. 저 정도면 나도 쓰겠다 해서 쓰고 싶을 때가 있고 네. 나도 저런 거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후자로서 되게 저한테 강렬한 예, 인상을 줬고요. 네. 예, 그래서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들을 예, 요즘 계속 몇 번씩 보고 있고 예, 책도 사실 그 작가분이 연출 노트,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해피아워라는 작품의 대본집인데 네. 그 대본 앞에 100페이지도 안 되는 연출 노트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연출 노트만으로도 예, 이 책의 진가, 이 책이 해야 할 건 다 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연말 되면은 온라인 서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올해의 책 좀 뭐 추천해 주세요 이런 어떤 설문들이 많이 오는데 네네. 예, 저는 이 책을 예, 자신 있게 추천했고 네. 어떤 직업인이 아닌 전문 연기인이 아닌 사람들이 연기 워크숍을 통해서 그 해피아워 그 영화에 이렇게 배우로 이제 참여하는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밌겠다. 네. 네. 근데 그것들이 이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다는 것이라는 제목과 이렇게 맞물려서 삶 앞에서 나 자신으로 선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꿔 읽어도 될 만큼 네, 그냥 어떤 단순한 연출 노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되게 주는 것들이 많은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꼭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오랫동안 공연을 못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신작을 쓰지 않았다, 못했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오래전에 시작해 놓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걸 계속 이렇게 진행시키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출판사 얘긴데. 생생할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부터 네. 그 폴더에 깊숙이 처박혀 있던 그 파일을 열어서 내년에는 막이라는 글자에 마침표를 찍고 싶고요. 더불어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내년에 가장 큰 계획입니다. 네. 김태형 작가님의 출판과 관련된 연극, 희곡 기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나의 엔잡이란 땡땡이다 정의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네, 아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것 중에 뭐 출판하는 마음 그리고 희곡 쓰는 마음에 대한 걸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것과 연결해서 나에게 엔잡이란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두 개의 무게추이다.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쏙쏙 들어오게 잘 정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엔잡러의 수다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오기까지 사실은 말 많이 하지 말자 계속 되뇌이면서 왔거든요. 혼자 일하다 보니까 평소에 말할 기회가 없어서 이런 자리 판을 깔아주시면 제가 수다를 되게 많이 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많이 했구나라는 어떤 아니에요. 이상한 기운이 지금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를 희곡 쓰는 작가로서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계기로 제가 평소에 그냥 되게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신 김태형 작가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